이준석 씨는 저는 뭐 본선에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추세를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의 구도가 당대표 구도가 신구 대결 구도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신진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좀 본선에 올라가는 게, 그것도 높은 지지율로 올라가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마 당원들이 그 흥행을 갖다가 즐기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본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한 시각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의 돌풍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본선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최고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흐름대로 1등 또는 2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김은혜 의원이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여론조사에서 그다지 아직 그 높은 그 지지율을 나타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원 50%인 그 당원 지지도에서도 그다지 높은 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렇게 놓고 본다면 네. 결국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 본선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 다른 분들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등을 하느냐 마느냐, 네.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인데 김은혜 의원이나 김웅 의원은 현역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조직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당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받을 준비도 좀 돼 있는데,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소위 말하면 1인 정치인이거든요. 조직이 없습니다. 혼자서 정말로 활동하는 그런 정치 활동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가 누려야 될 인기가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나 김웅 의원이 누렸다면 그거는 아마 엄청난 돌풍이 됐을 거예요. 네. 그 실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사실 당내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비토,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거든요. 그런 측면이 결국 본선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예선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표차, 여유로운 득표로 뭐 1등 또는 1등에 가까운 2등 이 정도의 경합 또는 뭐 1등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예비 경선 1차 컷오프에서는 5명의 이름만 발표할 뿐 순위는 내놓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언론이 취재해서 순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진이라고 꼽히고 있는 이준석, 김웅, 김은혜 가운데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만 5명 안에 들지 않겠느냐, 또 이런 예측을 교수님께서는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진들에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아무래도 시선이 가는 사람은 3명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와 더불어 주호영 전 원내, 또 나경원 전 원내, 이렇게 3명 가운데 1명이 당대표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5명 가운데 이렇게 중진계 신진대 구도로 가게 되면은 중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단일화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또 쉽지만은 않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평론가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실제로 지난주만 해도 이게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해서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물밑에서 막판에 안 되면 단일화를 해서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구도를 만들자 하는 논의는 본인들 주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물밑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 선거에서, 특히 당내 선거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이 행위로 비춰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명분 같은 경우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신진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뭐 변화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세대 교체라든가 다 이 명분 자체를 이 신진 세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얻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주호영의 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너지로 과연 귀결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그 두 분은 구세력 혹은 중진 세력 아니냐, 신진과 대결을 펼치는 네. 이런 지금 구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두 사람이 원팀을 이룬다고 하면 나머지 신진 세력들이 단일화를 하게 되는 어떤 이 촉매제가 돼서 오히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우리가 좀 당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또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신진이 3명 들어가고
중진이 2명 들어가는 이런 네. 구도로 만약에 이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자체가 주는 충격파로 인해서 사실은 이거를 뒤집기 위한 나경원 주호영의 어떤 단일화 이런 모색은 사실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중진들의 단일화는 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인공은 이준석에 대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견제가 지금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 친이계가 밀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계파 사라진 지가 언젠데 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해 유승민 계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공공연하게 어떤 사람 대통령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 시비가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나경원 전 원내도 사실은 가장 먼저 계파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 유승민 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싶다라고 말한 동영상이 분명히 있는데 통합 당대표가 아니라 분열의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을 뽑아야 된다. 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선거 양상을 보면은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해묵은 계파 갈등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그럼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계라고 지금 주호영 전 원내, 나경원 전 원내는 이준석 전 최고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평론가님 실제로 유승민 계가 있기는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유승민 계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가요? 네, 유승민과 가까운 혹은 유승민이 추구하는 이 정치적 어떤 방향성에 동조하는 세력은 있죠.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이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뭐 국가 비전이라든가 설계에 대해서 당연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게 되고 그런 것이 일종의 계파로 형성되는데 계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계파가 나눠먹기를 하는 어떤 이런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인 건데 네. 지금 당내 같은 경우는 이 의외로 이 유승민과 김무성 이 두 원외에 이 묵직한 정치인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모두가 다 이 예를 들어서 한 뜻으로 지금 현재 이준석을 밀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 국민의힘당에는 좀 쓴소리입니다만 이 당의 체질 중에 하나가 대세가 형성되기까지는 잠행을 하고요. 대세가 형성되면 저기구나 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이런 아주 그 오래된 체질이 해묵은 체질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유승민계 원내외에 한 20-30명 정도 여기는 이제 바른정당 과거 창당을 했던 세력 중에 일부가 그들과 함께 유승민과 함께 뜻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준석에게 주는 이준석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클까? 그것보다는 여론조사 1위라고 하는 네. 이 변화를 열망하는 여론이 오히려 더 이준석에게 큰 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 맞대응하고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네.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친이계가 지지를 하고 있다. 또 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친박계가 과거 친박계가 지지하고 있다. 사실 과거 친박계가 나경원 캠프에 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과거 친이계가 주호영 후보를 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특정 계파로 갈라치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위한 이것도 약간 정치공학적인 어떤 싸움인데 굉장히 구태스럽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 당내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준석 후보가 되면 그러면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 도식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 여타의 대선을 보면 민주당도 그렇지만 특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대선에서는 당대표가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가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줄곧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의 당대표가 이꼬로 유승민의 대선 주자 이렇게 형성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세대 교체를 이룰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안철수도 동시에 신진에 떠밀려서 함께 밀려나는 이런 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이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된다면 대권구도, 야당의 대권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당 안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 밖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국민의당은 비토라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 이준석 전 최고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전 최고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이미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된 바가 있죠.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안 된다면 역시나 국민의힘은 안 바뀌는구나.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거고요. 당대표가 된다면 아까 이제 외부 인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 그랬는데 외부와 협상력을 가지려면요 내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상태여야지만이 외부에 대한 협상력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전 최고는요 철저하게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1인 정치 활동가예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 그랬을 때 과연 당내 어떤 통제력, 장악력 이거를 갖다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서울시장 후보 결정할 때 당내에서 소위 안철수와의 단일화 왜 안 하냐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었으면 아마 물로 쫓겨났을 겁니다. 그 정도의 카리스마나 장악력이 있어야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준석 전 최고가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이 자칫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승민계라고 하는 이 계파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 측이나 네. 나경원 의원 측에서 유승민계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요. 예선에서는 당심이 50%밖에 안 되지만 본선 가면 70%입니다. 그런데 영남 대의원, 영남 표가요, 당원이 60%예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40%입니다. 네. 자, 그러면 7대 3의 당심, 70%의 당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준석 최고가 예를 들어 예선에서 1등했다. 이럴 경우에 이거 유승민이 대통령 후보 되겠네? 그러면 TK를 중심으로 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유승민은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동안 펼쳐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편향성 논란이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당대표 패싱 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제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된다는 건 대단한 혁신이고 네. 대단한 세대 교체지만 이것이 개인기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당내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 내에서도 물음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까지 지금 짚어봤습니다. 방금 이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지금 경선 룰을 두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1차 예비 컷오프에서는 당원들의 의견과 여론조사를 5대5로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5명이 올라가는 본선에서는 당원들의 의견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1차 컷오프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원 2,000명,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당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호남과 청년들이 좀 많이 배제가 됐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니까 실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예비 경선 룰 갖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본선 룰 갖고는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정당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전당대회를 할 때 당원의 그 당심을 반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공직 후보자 선출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인구 분포대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 정치사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정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도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0%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1차에서 50% 또 본 경선에서 30% 정도라면 저는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래야지 소위 말하면 당 장악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당 장악력이 없는 후보가 여론조사로 1등을 했을 경우, 아까 제가 상정한 사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이 리더십, 구심이 되는 리더십이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를 나쁘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가 시대의 흐름, 또 2030 세대의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건 좀 분명히 맞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르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냉정하게 선택을 당원들이 할 것이다. 좀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이거를 갖다가 나쁘게만 본다 그러면 민주당은 뭐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당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진들은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가 1위로 나오자 지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뿐 실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당원들의 마음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괴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당심과 민심은 그 동일한 방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당심이라는 것도 어쨌든 민심 중에 하나의 이 그 어떤 작은 규모의 어떤 민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여론의 흐름 추이에 얹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자, 우선 이 전당대회는 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당원이 중심이 된, 당원이 주인이 된 정당, 더군다나 정당이라는 것이 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쭉 생명력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당원들이 그야말로 지역 곳곳에서 정말 중심 역할을 하는 이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당의 대표를 뽑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예비 경선하고 본 경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러면 호남과 청년에 대한 이 비중이 너무 적지 않느냐? 맞습니다. 적습니다. 사실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보면 본 경선에 대한 이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비 경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예비 경선 컷오프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를 논의를 하는데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지금 선거관리위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이 디테일에서 우리가 호남을 더 배려해야 되고 청년을 더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고 일부라도 지금 뭐 예를 들면 호남권 같은 경우 지금 0.8%가 네. 투표에 참여하는데 이걸 2%로 한 40명 정도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본 경선은 예비 경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7대 3입니다만 유권자 비율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2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대구, 여기도 200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2,000명밖에 없는 광주도 200명이 참여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경선에서 불거진 이 룰 논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본 경선은 조금 다른 경향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원 당규를 기본적으로 고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40대 이하는 20대, 30대, 40대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통돼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아픈 부분인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당원들, 구성하고 있는 당비를 내는 당원들, 일반 당원들 포함해서 사실 40대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를 20대, 30대, 40대로 나누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요즘 20대, 30대의 이 지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러면 차기 대선 경선은 다시 100% 일반 여론조사로 하자. 그러니까 당원 없이 당원을 포함해서 모든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까지 이어져 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생산적인 사실 논쟁의 일부이고 결과로 본다면 원외나 아니면 제3지역의 외곽에 있는 대선 주자들에게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